네, 경제 쏙쏙 시간입니다. 오늘도 경제부 박효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먹는 이야기로 시작해볼까요? 삼겹살 1인분 가격이 2만 원을 넘었다. 저도 삼겹살집에 가면 보통 2인분은 먹는데 그러면 4만 원. 이제는 더 이상 서민 음식이라고 부르기 힘든 수준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2만 원 기준이 뭐냐고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제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제 시장 조사를 거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외식비라는 카테고리가 있고요. 거기 삼겹살을 보시면 서울 지역 식당에서 판매하는 삼겹살 1인분 200g 기준이고요. 이 가격이 지난달 기준으로 해서 2만 83원을 기록했습니다. 2만 원을 돌파한 것은 2014년 이후에 처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삼겹살의 경우에는 보통 여러 명이 가서 함께 구워 먹고 소주 한 잔까지 걸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두세 명만 가도 10만 원은 훌쩍 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아시겠지만 보통 그 광화문이나 강남 같은 고깃집에 가시면요. 200g 기준이 아니라 150g 기준에서 보통 17,000원에서 19,000원 정도 받거든요. 그럼 만약에 세명이서 가서 뭐 3인분만 먹지는 않죠. 5인분 시키고 뭐 소주 한 병, 뭐 소주도 6,000원 정도 하니까 거기다가 식사까지 했다. 그러면 10만 원은 우습게 넘어가는 꼴입니다. 대표적인 외식 메뉴이고 또 서민 메뉴였다 보니까 삼겹살이 이렇게 비싸졌다는 것 상당히 사 먹기가 어려워진 상황일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삼겹살을 즐겼나 그 부분도 좀 조사해 오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어제 삼겹살 2만 원 돌파했다는 소식을 몇몇 매체들은 이제 속보까지 날려가면서 보도를 했거든요. 그만큼 삼겹살에 대한 우리 어떤 각별한 음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이제 삼겹살은 살코기가 적고 또 지방이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인기가 있는 부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70년대부터 고기 소비량이 늘어났고 또 아파트에 가스레인지가 들어오면서 주말에 가족들끼리 고기 구워 먹는 로스구이 문화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때부터 삼겹살 인기가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언제부터 널리 먹게 됐냐? 몇 가지 썰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주 가격이 내려가면서 안주거리를 찾다 보니 저렴한 부위였던 삼겹살이 인기를 얻게 됐다는 설이 있고요. 다른 주장으로는 강원도 탄광 촌내 광부들이 이제 목에 먼지를 씻어내기 위해서 기름기 있는 삼겹살을 먹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1970년대 말에 우레옥이라는 유명한 식당이 있죠. 여기서 삼겹살을 메뉴에 처음 올린 것이 시작이 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저렴해서 널리 먹게 됐던 삼겹살이 이제는 1인분에 2만 원이 넘었다. 이런 약간 씁쓸한 소식 전해드리면서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용 국채가 나온다. 그러니까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개인이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개인이 국채를 사기가 좀 번거로웠습니다. 살 수는 있는데요. 펀드라던가 뭐 ETF를 통해야 되고 아니면은 증권사를 꼭 통해서 수수료를 내고 그렇게 샀어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개인보다는 이제 국채를 누가 가졌냐, 이제 기관에서 어떤 정부 기관이나 또 외국인들이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개인도 국채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판매는 내일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던데 많은 분들이 그렇다면 이 국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국채는 한 사람당 한 개 계좌로 거래할 수가 있고요.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채권은 만기가 10년짜리하고 20년짜리 두 종류가 판매가 됩니다. 다른 채권이 중간중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것과 달리 국채는 만기 때 한꺼번에 이자를 줍니다. 대신 자동으로 복리 계산을 해줍니다. 이자에 이자를 또 붙여준다는 뜻이죠. 최저 구매 금액은 10만 원, 또 1년 동안 최대 1억 원까지 살 수 있습니다. 투자 원금 2억 원까지는 세금 혜택도 있는데요. 은행 예금 이자처럼 15.4% 떼갑니다. 근데 종합소득 신고할 때는 포함되지 않게 해줍니다. 어떻게 사냐면요. 현재 미래에셋 증권에서만 살 수 있고요. 투자하고 싶다면 여기 가서 국채 전용 계좌를 만들고 매달 정해진 날짜에 청약을 하는 방식입니다. 네, 투자 기간이 10년 혹은 20년 적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다면 수익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 부분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달 발행하는 10년짜리 국채 금리를 보시면요. 표면 금리는 연 3.54%, 여기에 가상 금리 0.15%가 더해져서 3.69%가 됩니다. 20년짜리 표면 금리에 가상 금리 더하면 3.725%가 되는데 만기 때까지 이율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20년 뒤에 원금의 2배가 된다 이런 보도도 많았는데요. 단순 계산했을 때 1억 원을 20년 투자하면 이자가 7,450만 원입니다. 그런데 복리이자 2,500만 원 또 있죠. 이렇게 붙으면은 원금의 2배가 된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이번 달에 한꺼번에 목돈을 넣는다면 맞는 말이고 적금처럼 매달 투자를 하거나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투자할 때는 금리 변동에 따라서 이자가 달라지겠죠.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보다 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 10년, 20년 상당히 장기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장벽은 좀 높아 보이는데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투자하면 좋을까요? 네, 그 점이 가장 높죠. 그러니까 걸림돌이라고는 할 수 네. 있는데요. 10년 혹은 20년 두 가지만 있기 때문에 중간에 돈을 찾아야 한다. 이러면 좀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상속이나 강제 집행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팔 수가 없다는 것도 주의를 하셔야 하고요. 그러면 누구한테 파냐? 정부에만 팔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발행 후 1년이 지나야만 되팔 수가 있고요. 또 매달 정부가 되사하는 한도를 정해놓기 때문에 그달에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선착순 경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한 만큼 돈이 안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추가로 유의할 점은요. 중도 환매를 하면 표면 금리만 받을 수 있고 복리 계산도 안 해줍니다. 또 분리과세 혜택도 없어집니다. 종합하자면 만기까지 10년, 20년 묶어둘 수 있는 돈으로 하라는 게 핵심입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승진 거부권. 저는 처음 듣는 단어인데 승진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승진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좀 새롭게 들리는데요. 승진도 하고 연봉도 높아지는 것 아니고 싫으니까 정년까지 가늘고 길게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HD 현대중공업에서 먼저 요구가 나왔습니다. 이 회사 노조가 올해 임금단체 협상에 승진 거부권을 제시했습니다. 일정 직급 이상으로 승진하면 노조에서 자동 탈퇴하게 되는데 이때 승진을 거부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HD 현대중공업 사무직 직급을 보시면요. 보통은 매니저 4년, 그다음에 선임 매니저가 돼서 4년을 또 보내고요. 그다음에 책임 매니저가 됩니다. 선임에서 책임 이상으로 승진하면 노조에서 자동으로 탈퇴하게 되는데 이때 승진을 거부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네. 승진은 못하지만 조합원으로서의 각종 혜택 유지할 수 있고요. 승진해서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지 않아도 됩니다. 네. 노조 입장에서는 줄어드는 조합원 숫자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또 좋은 점도 있겠죠. 한마디로 가늘고 길게 가겠다는 건데요. 또 이와 함께 정년 연장해달라는 요구들도 많습니다. 현대기아 노조는 만 60세인 정년을 64세로 늘려달라고 했고요. HD 현대그룹 조선 3사 노조 그리고 삼성그룹 노조연대 등은 65세까지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회사를 오래 다니고 싶고 또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워라밸을 요새 중시하다 보니까 이런 요구가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기준은 특히 젊은 층에서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잡코리아 설문조사를 보시면요. MZ세대, 그러니까 198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 출생한 직장인 1,100명에게 물어봤더니 절반 이상이 임원 승진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유로는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가 부담스러워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요. 현실적으로 난 승진 못할 것 같다 이런 응답도 20%였습니다. 또 임원은 워라밸이 불가능할 것 같다는 응답이 13%였습니다. 과거에 임원은 샐러리맨의 별로 불렸는데 요즘은 임시 직원의 줄임말이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임피하면 임금 피크제의 준말이었는데 요즘은 임원을 피하자라는 의미로 쓰인다고 합니다. 임원은 정년 보장이 안 되는 계약직이죠. 또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근무 적용도 안 받습니다. 법 개정으로 정년이 60세로 높아졌는데 임원의 평균 연령은 10년 새 1.5세만 높아졌다고 합니다. 임원은 길어야 50대 중반, 빠르면 40대에도 회사를 떠날 수 있으니까 정년 채우면서 회사에 오래오래 남는 게 더 이익이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헬기 택시가 준비가 돼 있네요. 그러니까 서울 강남에서 인천공항까지 20분 만에 헬기로 가는 택시가 서비스를 시작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헬기를 택시처럼 타고 다닌다 이런 건데요. 네. 기장과 부기장을 포함해서 최대 14명이 탈 수 있는 헬기고요. 현재는 잠실에서 인천공항 구간까지 허가를 받았는데 보시는 화면처럼 헬기 택시가 지금 뜨고 있는 화면입니다. 창밖 화면은 조금 이따 보시고요. 헬기가 잠실에서 떠서 가고 있는 영상입니다. 도심 빌딩과 대단지 아파트, 또 한강도 내려다 보이고요. 또 잠실에서 인천공항까지 차로 가야 할 경우에 이 구간이 1시간 30분 이상도 걸릴 수 있는데 20분이면 주파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상용화되기에는 허들이 많습니다. 일단 요금인데요. 편도에 44만 원 4만 원이고요. 왕복에는 88만 원으로 비쌉니다. 또 날씨가 나쁘면 헬기가 뜰 수 없다는 문제도 있고요. 안전 문제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헬기 택시라고 해서 뭔가 다른 형태일 줄 알았더니 일반 헬기랑 겉모습은 좀 비슷해 보이는데
정부가 계속해서 나르는 택시를 상용화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 시작점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도심항공교통 UAM이라고 부르는데요. 도심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실어 나르는 수단인데요. 수직으로 뜨고 내릴 수 있고 또 소음이 작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게 특징입니다. 또 헬기는 기름을 쓰지만 UAM은 전기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고 우리나라 회사들도 개발에 나섰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헬기 택시는 UAM은 아니지만 그 다가올 UAM에 대비해서 선보이는 어떤 서비스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의 경우 내년 하반기에는 UAM 초기 상용화를 이루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또 기체하고 통신체계 안정성을 검증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8월부터는 경인 아라뱃길에서 이제 실제 비행이 가능한지 실증 작업에도 나섭니다. UAM 관련한 시장 규모는 갈수록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 따르면 2040년 전 세계에서 1조 4천억 달러까지 산업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상용화를 위해서는 법적 제도도 마련해야 하고 또 무엇보다 안전이 확보가 돼야 합니다. 또 요금이나 보험 같은 문제도 정비가 돼야 해서 아직 가야 할 길은 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산모가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페인버스터라는 걸 쓴다고 하는데 이걸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페인버스터라는 건 국소 마취제인데요.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는 산모들이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무통주사와 함께 많이 맞는 그런 진통제입니다. 저도 출산할 때 이용을 해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복부를 절개하면 굉장히 아프죠. 여기에다가 그 카테터라는 일종의 주사바늘을 넣고 진통제는 손에 쥐어줍니다. 아플 때마다 누르면 고통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모들 제왕절개 비율이 2022년 기준 61%로 자연분만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통증이 상대적으로 심하고 그래서 통증을 조절하는 문제는 산모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복지부가 의사들이 쓰는 무통주사와 산모들이 직접 사용하는 페인버스터를 다음 달부터는 같이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행정 예고하면서 논란이 시작이 됐습니다. 출산을 앞둔 산모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문제 없이 잘 써오던 걸 왜 갑자기 사용 중지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왜 그러냐면요. 그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두 가지 다 이용했을 때 고통이 더 줄어든다는 근거가 없다는 전문가 의견을 앞세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진통제를 많이 쓰는 게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임산부들 사이에선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아이 낳는 고통을 알고 만든 정책이냐, 무서워서 아이 낳겠냐 이런 글들이 인터넷상에 쏟아졌고요. 심지어 국민청원도 등장했습니다. 결국 복지부가 한 발 물러서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사그라들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무통주사와 또 제왕절개도 현재는 급여인데 비급여로 전환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왔는데요. 복지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쏙쏙 박효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